누군가를 미워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 사람 생각만 해도 가슴이 답답하고 밤잠을 설치게 만드는 그런 미움 말입니다. 저는 3년간 한 사람을 증오하며 살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그 사람 얼굴이 떠올랐고 잠들기 전까지 복수를 꿈꿨습니다. 그 사람이 망하기를, 고통받기를, 제가 겪은 것보다 더한 아픔을 경험하기를 매일같이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미워하면 미워할수록 망가지는 건 제 자신이었습니다. 제 가정이었고 제 건강이었으며 제 인생 전체였습니다. 미움은 독약과 같았습니다. 상대방을 죽이려고 마셨지만 결국 죽어가는 건 저 자신이었어요. 제 영혼이 서서히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사람이 보였습니다. 웃음을 잃은 얼굴, 생기를 잃은 눈빛, 굳어버린 표정. 저는 더 이상 제가 아니었습니다. 미움이 저를 괴물로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그런 제가 어떻게 원수를 용서하게 되었는지, 아니, 용서를 넘어 사랑하게 되었는지,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나누고 싶습니다. 이것은 제 이야기이지만 동시에 미움 속에서 고통받는 모든 분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2005년 봄,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대학 동기였던 민수를 다시 만났습니다. 졸업 후 10년 만의 재회였어요. 강남의 한 카페에서 마주 앉은 우리는 추억 이야기를 나누며 웃었습니다. 우리는 학창시절 룸메이트로 지내며 형제처럼 가까웠던 사이였습니다. 같은 과, 같은 동아리, 같은 꿈을 꾸던 단짝이었죠. 민수는 제가 힘들 때마다 옆에서 힘이 되어 주었고 저 역시 그의 가장 든든한 친구였어요. 대학 시절 제가 아버지를 잃었을 때 장례식장에서 밤새 함께 울어준 친구가 민수였습니다. 제가 첫 연애에 실패해서 방에만 틀어박혀 있을 때 문을 두드리며 밥을 사준 친구도 민수였어요. 형, 그때 생각나? 우리 MT 가서 밤새 인생 이야기하던 거. 그럼 기억하지? 너 그때 꼭 사업가 되겠다고 했잖아. 맞아. 그 꿈이 아직도 살아있어. 근데 형은?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나도 비슷해. 지금 다니는 회사는 안정적이지만 뭔가 내 것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민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형, 그럼 우리 같이 사업 한번 해보는 거 어때? 나 혼자 하려니까 막막했는데 형이랑 같이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민수의 제안에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당시 저는 중소기업에서 10년간 영업팀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나름 성과도 좋았고 회사에서 인정받고 있었죠. 하지만 언제나 마음 한구석엔 제 사업을 해보고 싶다는 갈망이 있었습니다. 민수는 무역회사에서 7년간 경력을 쌓으며 수입 업무의 노하우를 익혔습니다.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를 오가며 바이어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한 상태였어요. 우리 각자의 전문성을 합치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 형은 영업과 국내 마케팅을 맡고 나는 수입과 재무를 담당하는 거지. 저는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니, 흔쾌히라는 말로는 부족했어요. 제 심장이 뛰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사업 한번 해보려고. 민수랑 같이. 아내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제 눈빛을 보고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 하고 싶은 거 하세요. 당신이 결정한 거라면 저는 믿어요. 2006년 1월 2일 새해가 밝은 지 이틀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우리는 서울 구로구의 작은 사무실을 계약했습니다. 20평 남짓한 공간이었지만 우리에겐 꿈의 시작점이었어요. 수입 유통회사 글로벌 트레이딩이라는 이름으로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형, 우리 5년 안에 꼭 성공하자. 그럼 우리 둘이면 못할 게 없어. 우리는 굳게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때만 해도 몰랐습니다. 이 악수가 얼마나 큰 의미를 갖게 될지, 그리고 이 우정이 얼마나 큰 시련을 겪게 될지. 첫 해부터 사업은 놀라울 정도로 순조로웠습니다.
제 영업 능력과 민수의 꼼꼼한 관리가 완벽하게 맞아떨어졌어요. 저는 낮에는 거래처를 발로 뛰며 영업했고 민수는 사무실을 지키며 수입 업무와 재무를 챙겼습니다. 첫 계약은 평소 알고 지내던 중소제조업체와 맺었습니다. 중국에서 원자재를 수입하는 일이었죠. 금액은 크지 않았지만 우리의 첫 성과였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민수와 저는 사무실에서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형, 우리 해냈어. 이제 시작이야. 더 열심히 하자. 그 후로 계약이 하나 둘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영업에서 따낸 거래처들에 민수가 안정적인 수입 루트를 제공했고 민수가 개척한 해외 바이어들을 제가 국내 시장과 연결시켰습니다. 2007년 말 우리는 직원을 처음 뽑았습니다. 경리 1명, 무역 사무원 2명이었어요. 작은 회사였지만 직원들을 고용했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2008년에는 매출이 10억을 돌파했습니다. 2009년에는 20억 그리고 2010년에는 3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3년 만에 우리는 직원 20명 규모의 회사로 성장했습니다. 형, 우리 정말 잘하고 있어. 이대로만 가면 5년 안에 100억 회사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민수의 말에 저도 웃으며 맞장구 쳤습니다. 그럼 우리라면 충분히 가능하지. 우리는 함께 야근하고 함께 술을 마시고 함께 미래를 꿈꿨어요. 주말에도 자주 만나 사업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수는 제 아들 생일 파티에 꼭 참석했고 케이크를 가져와 아들을 웃게 만들었어요. 저는 민수 딸의 돌잔치를 함께 준비했습니다. 민수 아내와 제 아내도 친해져서 자주 함께 쇼핑을 다녔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동업자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가족이었어요. 명절에는 서로의 집을 오가며 함께 시간을 보냈고 여름 휴가도 함께 갔습니다. 2008년 여름 우리 두 가족은 제주도로 함께 여행을 갔습니다. 아이들이 해변에서 뛰어노는 모습을 보며 민수와 저는 맥주를 마셨습니다. 형, 우리 이렇게 평생 가자. 돈도 중요하지만 이런 관계가 더 소중한 것 같아. 맞아. 우리 우정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 2009년 가을 우리는 더 큰 사무실로 이전했습니다. 강남구 테헤란로의 멋진 빌딩 5층에 100평 규모의 사무실을 얻었습니다. 이전하는 날 우리는 샴페인을 터뜨리며 축배를 들었습니다. 직원들도 모두 박수를 쳤어요. 사장님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이룬 성과예요. 그때의 민수 얼굴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환하게 웃으며 제 어깨를 두드리던 그 모습이요. 행복에 가득 찬 그 미소가 진심이었다고 저는 지금도 믿고 싶습니다. 형, 우리 여기서 20년, 30년 함께 일하자. 나이 들어서도 이렇게 같이 있으면 좋겠어. 그럼 당연하지. 우리 평생 가는 거야. 그날 밤 저는 행복했습니다. 제가 꿈꾸던 모든 것을 이룬 것 같았어요. 성공적인 사업, 든든한 파트너, 행복한 가족. 세상에 부러울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 뒤에 어둠이 스멀스멀 다가오고 있다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2010년 여름 처음으로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회사 장부를 보다가 설명되지 않는 지출 내역들이 눈에 띄었어요. 한 번에 300만원, 500만원씩 빠져나가는 금액들이 있었습니다. 크진 않았지만 거의 매주 발생하고 있었어요. 항목은 접대비, 사무용품비, 출장비 등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역이 없었습니다. 저는 민수를 불렀습니다. 민수야, 이 항목들은 뭐야? 접대비가 매주 이렇게 나가? 제 질문에 민수는 전혀 당황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 새로운 거래처 개척하느라 접대비로 쓴 거야. 형도 알잖아, 중국 바이어들 까다롭다는 거. 술 한 잔 사주고 밥 한 끼 사주고 해야 계약이 나와. 그럴듯한 설명이었습니다. 실제로 무역업계에서는 접대비가 많이 나가는 게 사실이었으니까요. 저도 영업하면서 거래처에 식사 대접하고 술도 사주곤 했습니다.
그래. 그럼 증빙 서류는? 있지 있어. 다 정리해놨어. 나중에 보여줄게.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민수를 의심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제 친구였고 10년을 함께 해온 동업자였으니까요. 게다가 회사는 잘 굴러가고 있었습니다. 매출은 계속 늘고 있었고 수익도 좋았어요. 하지만 그 후로도 비슷한 일들이 계속되었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씩 제가 모르는 지출 내역이 보였어요. 물어보면 민수는 항상 그럴듯한 설명을 내놓았습니다. 그건 중국 출장 다녀오면서 쓴 거야. 그건 새로운 창고 계약금이야. 그건 신규 바이어 미팅 비용이야. 민수는 점점 더 바빠졌습니다. 중국 출장을 자주 다녔고 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있었어요. 저와 상의 없이 결정하는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민수야, 이 계약건은 나한테 왜 말 안 했어? 아, 미안. 바빠서 깜빡했어. 급한 건이라 일단 진행했어. 괜찮지? 그래도 미리 얘기는 해줘야지. 알았어, 형. 다음부터는 꼭 먼저 말할게.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회사 계좌에서 큰 돈이 움직일 때도 사후에 통보받는 경우가 늘었습니다. 한 번은 5천만 원이 빠져나간 걸 나중에 알았어요. 민수야, 5천이 나갔는데? 아, 그거 새로운 수입 물품 선급금이야. 중국 거래처에서 선금 요구해서. 그렇게 큰 금액은 나한테 먼저 말해줘야지. 미안해, 형. 바이어가 급하게 답 달라고 해서. 다음부턴 꼭 먼저 상의할게. 제 마음속에서 불안감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불안감을 애써 무시했어요. 민수를 의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우정을 믿고 싶었습니다. 2010년 말 회사 송년회 날이었습니다. 직원들 앞에서 민수와 저는 서로를 향해 축배를 들었습니다. 민수, 올해도 수고 많았어. 내년에는 50억을 달성하자. 형 고마워. 형 없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어. 우리 영원히 함께 가자. 우리는 포옹했습니다. 하지만 그 포옹 속에서 저는 민수의 몸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2011년 1월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무겁기만 했어요. 2010년 한 해 동안 쌓인 의문들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1월 말 격리 직원 김 과장이 조심스럽게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5년째 회사에서 일하는 성실한 직원이었어요. 사장님, 죄송하지만 한 가지 확인하실 게 있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손에 들린 서류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김 과장? 이것 좀 보시겠습니까? 그녀가 보여준 건 지난 1년간의 회사 거래 내역이었습니다. 형광펜으로 표시된 부분들이 눈에 띄었어요. 민수 이사의 개인 계좌로 여러 차례 큰 금액이 이체되어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에 들린 서류가 무겁게 느껴졌어요. 이건 뭡니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민수 이사님께서 회사 운영 자금이라고 하셨는데 사용 내역이 불분명해서요. 제가 여러 번 증빙 서류를 요청했는데 계속 나중에 주신다고만 하시고. 김 과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도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서류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2010년 3월부터 시작해서 거의 매달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씩 민수의 개인 계좌로 돈이 이체되어 있었습니다. 합쳐보니 거의 3억 원에 가까운 돈이었어요. 김 과장, 이 건은 우리끼리만 알고 있읍시다. 다른 직원들한테는 말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사장님. 그날 저녁 저는 민수를 불러냈습니다. 강남의 조용한 술집이었어요. 민수는 평소와 다름없이 밝은 얼굴로 나타났습니다. 형, 무슨 일이야? 갑자기 보자고 해서 놀랐어.
저는 술 한 잔을 비우고 나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수야, 회사 돈이 내 개인 계좌로 넘어간 게 맞아? 민수의 표정이 잠깐 굳었습니다. 하지만 금방 평소의 미소를 되찾았어요. 아, 그거? 형도 알잖아. 회사 운영하다 보면 급한 일이 생기는 경우가 있잖아. 중국 거래처 쪽에서 긴급하게 선급금을 요구할 때도 있고. 그럼 왜 나한테 말을 안 했어? 그리고 왜 회사 계좌가 아니라 내 개인 계좌로? 형, 그거 다 설명할 수 있어. 중국 신규 거래처 때문에 급하게 필요한 돈이 있었는데 회사 계좌로는 시간이 걸려서 내 계좌를 거쳐간 거야. 다 증빙 서류 있어. 내일 사무실에서 보여줄게. 저는 민수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약간 억울해하는 표정이었습니다. 형, 나 믿지? 우리 몇 년을 같이 일했는데 내가 형한테 뭔가 숨길 것 같아? 저는 그의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믿어야 했어요. 민수는 제 가장 친한 친구였고 10년 우정을 함께 나눈 동업자였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 불안감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 믿어.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 있으면 꼭 미리 말해줘. 금액이 크잖아. 알았어, 형. 미안해. 앞으론 절대 이런 일 없을 거야.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민수의 말을 믿고 싶었지만 김 과장의 걱정스러운 얼굴이 계속 떠올랐어요. 3억 원. 결코 작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다음 날 민수는 약속대로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중국 거래처와의 계약서, 송금 영수증 등이 있었어요.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서류들이 너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일부 날짜가 맞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야, 이 계약서 날짜가... 아, 그거? 계약은 먼저 했는데 서류는 나중에 받은 거야. 중국 업체들이 원래 그래.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이미 제 마음속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었습니다. 2011년 5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밤마다 뒤척이며 고민했어요. 민수를 의심하는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하게 느껴졌지만 동시에 이대로 넘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6월 초 저는 결국 외부 회계법인에 의뢰했습니다. 회사 재무를 정밀 감사해 달라고요. 민수에게는 정기 감사라고만 말했습니다. 형, 갑자기 웬 감사? 회사가 커졌잖아. 제대로 점검 한번 받아보려고. 나중에 투자 유치 같은 것도 생각하면 미리미리 정리해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래? 그럼 나도 자료 준비해야겠네. 민수는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이 미세하게 굳어지는 걸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회계사 박 이사가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사장님, 한번 만나 뵙고 싶습니다. 중요한 사안이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저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사무실이 아닌 근처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박 이사는 두꺼운 보고서를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사장님, 먼저 말씀드리지만 이건 제 20년 회계사 경력에서도 처음 보는 케이스입니다. 그는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항목들이 여러 페이지에 걸쳐 있었어요. 사장님, 지난 2년간 약 8억 원의 회사 자금이 민수 이사 개인 계좌로 빠져나갔습니다. 대부분 허위 지출 명목이었습니다.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8억 원. 귀로 듣는 것과 눈으로 보는 것은 전혀 다른 충격이었습니다.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작은 금액들이었습니다. 한 번에 200만원, 300만원씩. 하지만 점점 금액이 커졌습니다. 최근 6개월은 한 달에 5천만원씩 빠져나갔습니다. 박 이사는 한 장 한 장 증거를 보여줬습니다. 가짜 거래처 명의로 만들어진 허위 계약서,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수입 물품, 이중으로 처리된 지출 내역. 이건
이건 계획적인 횡령입니다. 게다가 장부를 아주 교묘하게 조작했습니다. 전문가가 아니면 절대 찾을 수 없을 정도로요.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8억 원. 우리가 5년간 피땀 흘려 모은 돈이었어요. 밤을 새우며 일했고 주말도 없이 뛰었고 가족들과의 시간도 포기하며 만든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장님, 더 심각한 게 있습니다. 더 있어요. 회사의 현재 재무 상태가 매우 불안정합니다. 장부상으로는 흑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2억 원의 부채가 있습니다. 이것도 숨겨놓은 겁니다. 제 앞이 캄캄했습니다. 손이 떨리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이 보고서는 법적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소하시려면 이 자료면 충분합니다. 저는 보고서를 들고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없었어요. 중국 출장 갔다는 메모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어디야? 형, 나 베이징이야. 급한 미팅 있어서. 당장 들어와. 할 얘기가 있어. 무슨 일인데? 형 목소리가 왜 그래? 보면 알아. 내일 비행기 타고 들어와. 다음 날 저녁 민수가 사무실로 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이미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저는 회계 보고서를 민수 앞에 던졌습니다. 이게 대체 뭐야? 8억이라고. 우리가 형제처럼 지냈는데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라기보다는 배신감이었어요. 10년 우정이, 5년 동업이, 모든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민수는 처음엔 발뺌했습니다. 형, 이건 오해야. 회계사가 잘못 본 거야. 오해? 이 모든 게 오해라고? 가짜 계약서는? 허위 지출은? 이것도 다 오해야? 저는 한 장 한 장 증거를 그의 얼굴 앞에 들이댔습니다. 민수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어요. 결국 민수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울기 시작했어요. 미안해, 형.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정말 어쩔 수 없었어. 뭐가 어쩔 수 없었어? 나한테 말을 했어야지. 민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3년 전 개인적으로 시작한 사업이 실패했다고 했습니다.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떼었다고 했습니다.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사채업자들에게 쫓기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럼 나한테 말을 했어야지. 우리 사이에 못할 얘기가 뭐가 있어. 내가 도와줄 수 있었잖아. 말 못했어. 형한테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어. 그리고 한두 번만 쓰고 나중에 갚으려고 했어. 정말이야. 근데 빚이 너무 커져서 멈출 수가 없었어. 민수는 바닥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동정심이 들지 않았어요. 아니, 들 수가 없었습니다. 당장 나가. 내 얼굴 보기 싫어. 형, 제발. 나가라고. 내일부터 회사 나오지 마. 그날 저는 민수를 내보냈습니다. 아니, 쫓아냈다는 표현이 맞을 겁니다. 10년 우정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민수가 회사를 떠난 후 저는 상황의 심각성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8억 원의 구멍. 이건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회사 전체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먼저 거래처들에게 지급할 대금이 밀렸습니다. 장부상으로는 돈이 있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없었던 거예요. 저는 거래처에 전화를 걸어 사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죄송합니다. 이번 달 대금을 조금만 늦춰주실 수 없을까요? 뭐? 당신네 회사 요즘 매출 좋다면서? 갑자기 왜 이래? 일시적인 자금 문제입니다. 다음 달엔 꼭. 아니, 우리도 어려워요. 지금 당장 입금해 주세요. 다음 달 월급날 저는 직원들 앞에 설 수 없었습니다. 월급이 절반밖에 준비되지 않았거든요.
사장님, 이번 달 월급은 언제 나오나요? 영업팀 김 대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의 뒤로 다른 직원들도 불안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미안합니다. 회사가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보름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사장님, 제 형편도 어렵습니다. 아이 학원비 내야 하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개인 돈을 써서라도 빨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의 눈빛이 불안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어요. 이들도 가족이 있고 생활이 있는데 제 무능함이 이들에게까지 피해를 주고 있었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업계는 좁았고 민수 이사가 횡령으로 쫓겨났다는 이야기가 떠돌기 시작했어요. 거래처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죄송하지만 우리는 이제 다른 회사와 거래하기로 했습니다. 사장님, 이해해 주세요. 우리도 안정적인 파트너가 필요해서요. 8월에는 주요 거래처 3곳이 떠났습니다. 9월에는 5곳이 더 떠났어요. 매출이 급감했습니다. 직원들도 하나둘 회사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경리 김 과장이 먼저 사표를 냈습니다. 사장님,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 가정도 생각해야 해서요. 이해합니다, 김 과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9월에는 영업팀 절반이 사표를 냈습니다. 10월에는 무역팀 직원들도 떠났어요. 10년을 함께한 영업팀장 박 차장까지 사표를 냈을 때 저는 모든 게 끝났다는 걸 느꼈습니다. 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도 이 회사를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알아요, 박 차장님. 이해합니다.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11월 주요 거래처였던 어사에서 계약 해지를 통보해 왔습니다. 이제 남은 건 소규모 거래처 몇 곳뿐이었어요. 12월 15일 저는 마지막 결단을 내렸습니다. 직원 5명을 사무실에 모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회사가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누군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여러분의 마지막 월급과 퇴직금은 제가 개인 빚을 내서라도 꼭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미안합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2011년 12월 31일 회사는 공식적으로 문을 닫았습니다. 5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졌어요. 사무실 철거하는 날, 저는 혼자 텅 빈 사무실에 남았습니다. 벽에 걸린 글로벌 트레이딩 간판을 바라봤습니다. 2009년 이사 왔을 때 민수와 함께 걸었던 그 간판. 우리는 그때 얼마나 행복했었나요?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5년의 노력이, 꿈이, 미래가 모두 사라졌습니다. 제 인생도 함께 무너졌습니다. 회사가 망한 후 저는 집에만 틀어박혀 지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일어나고 싶지 않았어요. 커튼을 친 방에서 하루 종일 누워만 있었습니다. 밖에 나갈 용기가 없었어요. 사람들을 마주칠 자신이 없었습니다. 거울을 보면 초췌한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수염은 덥수룩하게 자라 있었어요. 눈에는 생기가 사라졌고 얼굴은 헬쓱했습니다. 그 모습이 더 견딜 수 없었어요. 민수에 대한 분노가 제 모든 것을 잠식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민수 생각이 났고 밤에 잠들기 전까지 민수를 증오했어요. 밥을 먹어도 맛이 없었습니다. 음식을 씹는 것조차 힘들었어요. TV를 봐도 내용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화면만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어요. 저는 머릿속으로 계속 폭수를 상상했습니다. 민수가 고통받는 모습, 민수가 무릎 꿇고 빌는 모습, 민수가 감옥에 가는 모습. 그런 상상을 하면 잠깐이나마 기분이 나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현실로 돌아오면 더 큰 공허함만 남았어요. 2012년 1월의 어느 날 아내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여보, 이렇게 살면 안 돼요. 당신 건강이 걱정돼요. 제발 병원이라도 가요. 아내의 말에 저는 화를 냈습니다. 날 내버려둬. 내가 어떻게 살든 상관하지 마. 당신이 이렇게 무너지면 우리 가족은 어떻게 돼요? 아들은요? 아들이 매일 울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살라고. 10년을 바친 회사가 하루아침에 무너졌는데, 그것도 내 제일 친한 친구한테 배신당해서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제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아내는 눈물을 흘렸어요. 당신 미워하는 건 이해해요. 하지만 당신이 이렇게 자신을 망가뜨리면 민수가 이기는 거예요. 당신까지 무너지면 안 돼요. 이미 무너졌어. 더 이상 무너질 것도 없어.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방을 나갔습니다. 저는 베개를 집어 던졌어요. 제 모습이 괴물처럼 변해가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 후로 아내와 대화는 거의 없어졌습니다. 아내는 저를 피했고 저도 아내를 마주치고 싶지 않았어요. 아들은 저를 무서워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와도 제 방에는 오지 않았어요.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민수가 나타나 저를 비웃는 꿈, 회사가 불타는 꿈, 직원들이 저를 비난하는 꿈. 잠을 자도 쉬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피곤했어요. 체중이 빠르게 줄었습니다. 한 달 만에 5kg이 빠졌어요. 식욕이 없었고 먹어도 소화가 안 됐습니다. 몸은 점점 약해졌습니다. 하루는 화장실 거울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거울 속의 제 모습은 전혀 모르는 사람 같았어요. 움푹 들어간 눈, 앙상한 뺨, 생기 없는 피부. 이게 정말 저인가 싶었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제 자신이 두려웠습니다. 제가 제어할 수 없는 괴물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민수에 대한 미움이 저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2012년 2월 저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복수를 시작하기로 결심한 거예요. 민수를 반드시 감옥에 보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민수를 고소하고 싶습니다. 횡령과 배임 혐의로요. 변호사는 회계 보고서를 검토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히 승소 가능합니다. 증거가 명확하네요. 이 정도면 실형을 받을 겁니다. 얼마나 받을까요? 금액을 고려하면 최소 3년, 최대 7년까지도 가능합니다. 그 말을 들으니 약간의 만족감이 들었습니다. 민수가 감옥에 가는 모습을 상상했어요. 그게 제가 원하는 거였습니다. 3월 15일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경찰 조사가 시작되었고 민수는 소환되었습니다. 민수는 제 전화를 여러 번 걸어왔지만 저는 받지 않았어요. 4월 첫 조사가 있었습니다. 민수를 경찰서에서 마주쳤을 때 그는 많이 늙어 있었습니다. 피부는 거칠었고 머리카락에 흰머리가 가득했어요.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형. 민수가 저를 불렀지만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쳐다보기도 싫었어요. 조사실에서 민수는 모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변명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었습니다. 6월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에 들어서는데 다리가 떨렸어요. 이곳에서 민수의 운명이 결정될 거라는 생각에 긴장됐습니다. 민수는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국선 변호인이 있었어요. 개인 변호사를 선임할 돈도 없었나 봅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저는 민수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조금도 동정심이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망하기를, 더 고통받기를 원했습니다. 이건 너무 가벼운 처벌이라고 생각했어요. 평생을 감옥에서 썩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피고인 피해자에게 할 말 없습니까? 민수는 천천히 일어나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가득했어요. 형, 정말 미안합니다.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제가 짐승만도 못한 짓을 했습니다. 그의 사과가 진심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차갑게 돌아섰어요. 사과로 무엇이 돌아오나요? 잃어버린 5년이 돌아오나요? 무너진 회사가 되살아나나요? 떠난 직원들이 돌아오나요? 제가 흘린 눈물이, 제가 겪은 고통이 사라지나요? 재판은 2달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증인신문, 증거조사. 그 과정에서 민수의 상황이 조금씩 드러났습니다. 그도 사채업자들에게 쫓기고 있었고 집은 이미 경매로 넘어갔으며 가족들은 지방의 작은 새방에서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변호인은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갚을 의사도 있습니다. 부디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저는 탄원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선처 같은 건 필요 없다고 생각했어요. 8월 10일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한다. 집행유예. 저는 그것조차 불만이었어요. 실형을 살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법정을 나오면서 저는 분노에 떨었습니다. 법정 밖에서 민수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형, 정말 미안해. 나 평생 형한테 갚으며 살게. 저리 가. 내 얼굴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 저는 민수를 밀쳤습니다. 민수는 비틀거렸지만 쓰러지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저는 술을 마셨습니다. 1병, 2병. 취할 때까지 마셨어요. 하지만 술에 취해도 민수 생각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또렷해졌어요. 그날 밤 저는 깨달았습니다. 민수를 법정에 세운다고 해서, 처벌을 받게 한다고 해서 제 마음이 편해지지 않는다는 걸. 오히려 제 마음속 어둠은 더욱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2012년 9월, 여름이 지나가고 가을이 왔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겨울이었습니다. 아니, 겨울보다 더 차갑고 어두운 곳에 있었어요. 저는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병원에 간 건 아내의 강요 때문이었어요.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된다고, 정신과라도 가봐야 한다고 아내가 울면서 애원했습니다. 정신과 의사는 제 이야기를 듣고 나서 말했습니다. 심각한 우울증입니다. 약물 치료와 함께 상담 치료가 필요합니다. 약을 먹으면 나아지나요? 약은 증상을 완화시킬 뿐입니다. 근본적으로는 마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특히 당신의 경우 분노와 배신감이 우울증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처방받은 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큰 변화는 없었어요. 잠은 여전히 오지 않았고 식욕도 없었습니다. 몸무게는 계속 빠졌어요. 한 달 만에 또 5kg이 빠져서 총 15kg을 감량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사람이 보였습니다. 해골 같은 얼굴, 움푹 들어간 눈, 생기 없는 피부. 이게 6개월 전에 저와 같은 사람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어느 날 고등학생이었던 아들이 제 방에 들어왔습니다. 방문을 조심스럽게 노크하더니 머뭇거리며 들어왔어요. 아빠. 왜? 제 목소리가 퉁명스럽게 나왔습니다. 아들이 움찔했어요. 아빠, 왜 이렇게 말랐어? 병원 가봤어? 아들의 얼굴에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아들 눈을 마주칠 수 없었어요. 아버지로서 실패한 것 같았거든요. 가장으로서, 아버지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신경 쓰지 마. 아빠, 엄마가 울고 있어. 매일 울어. 아빠 때문에. 그 말에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화를 냈어요. 나가라고. 아들은 놀란 표정으로 방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힌 후 저는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제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건가요? 아들에게, 아내에게 저는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건가요? 아내와의 관계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대화는 거의 없었고 같은 집에 살지만 남처럼 지냈습니다. 제가 매일 민수 이야기만 하고 폭수만 생각하니까 아내도 지친 거예요. 10월의 어느 날 저녁 아내가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당신 이제 그만 좀 해요. 민수는 이미 법적 처벌도 받았잖아요. 우리 이제 다시 시작해야 해요. 다시 시작. 뭘로? 빚만 2억이 남았는데. 나 지금 은행에서 대출 받아서 직원들 퇴직금 주느라 빚더미에 앉았어. 그래도 살아야 하잖아요. 당신 이러다가 죽어요. 죽으면 어때? 이렇게 사는 것보다 낫지. 제 말에 아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어요. 당신은 몰라. 10년 우정이 5년 동업이 모든 게 무너진 기분을. 매일 밤 악몽을 꾸고 아침에 눈 뜨는 게 지옥인 기분을. 당신만 힘든 줄 알아요. 저도 힘들어요. 매달 대출 이자 갚느라, 생활비 마련하느라, 당신 병원비 대느라. 저도 아르바이트 시작했어요. 아내의 말에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아내가 아르바이트를? 당신이 이렇게 무너져 있으니까 누군가는 일해야 하잖아요. 아들 학비도 내야 하고 생활비도 벌어야 하고. 아내는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미안하다는 말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날마다 술을 마셨습니다. 소주, 맥주, 막걸리. 뭐든 상관없었어요. 술을 마시면 잠깐이라도 민수 생각을 잊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술에 취하면 오히려 더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술을 마시며 혼자 중얼거렸어요. 민수 그 새끼.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다 내 잘못이야. 내가 날 망쳤어. 같은 말을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그게 제 일상이 되었어요. 어느 날 밤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집에 들어왔습니다. 아들이 거실에서 공부하고 있었어요. 저를 보고 깜짝 놀라더니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빠 괜찮아? 괜찮아. 괜찮다고. 저는 소파에 쓰러졌습니다. 아들이 물을 가져다 줬어요. 저는 그 물을 마시다가 쏟았습니다. 아들이 닦아주는 걸 멍하니 바라봤어요. 아빠, 제발 이러지 마. 무서워. 아들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아들에게 트라우마를 주고 있다는 걸. 제가 가족을 파괴하고 있다는 걸. 하지만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 뿐이었습니다. 멈출 수가 없었어요. 민수에 대한 미움이 저를 완전히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2012년 11월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삶에는 계절이 없었어요. 그냥 어둠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집에 돌아와 보니 거실에 큰 여행 가방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내가 옷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뭐해? 제 질문에 아내는 고개를 들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짐 싸고 있어요. 어디 가는데? 당신과는 더 이상 못 살겠어요. 아내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오히려 그게 더 무서웠어요. 화를 내거나 우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담담하게 말하는 아내가 낯설었습니다. 뭐? 갑자기 무슨 소리야? 갑자기가 아니에요. 1년 동안 참았어요. 1년 동안. 하지만 이제는 한계예요. 아내는 옷을 가방에 넣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은 민수를 미워하면서 우리 가족까지 망가뜨리고 있어요. 저는 당신이 슬퍼하는 것, 화내는 것 다 이해해요. 하지만 당신이 이렇게 자신을 파괴하고 우리까지 파괴하는 건 참을 수 없어요. 잠깐만 여보. 미안해. 내가 정신을 차릴게. 다시 시작할게. 저는 당황해서 아내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손을 뿌리쳤어요. 몇 번째 약속이에요. 당신은 이미 정신이 없어요. 민수한테 배신당한 것도 억울하고 분하지만 그 미움 때문에 살아있는 우리까지 죽이고 있잖아요. 아내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하지만 인정할 수 없었어요. 내가 언제 너희를 죽였어? 내가 이렇게 힘든데 너희는 내 고통을 몰라. 당신만 힘든 게 아니에요. 아내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도 힘들고 아이도 힘들어요. 아들이 학교에서 상담받고 있는 거 알아요. 그 말에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아들이 상담을? 상담이라니? 학교 상담 선생님이 연락 왔어요. 아들이 우울증 증세를 보인대요. 집 이야기를 하면서 자꾸 운대요.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계속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물어봤대요. 집에 무슨 일 있냐고. 아들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아빠가 무섭다고 했대요. 매일 술 마시고 화내고 소리 지르고 그런 아빠를 보는 게 두렵다고.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주저앉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친구들한테 아빠가 사업 실패했다고 놀림받는데요. 학교 가기 싫다고 친구들 만나기 싫다고. 나는 몰랐어. 당신은 아무것도 몰라요. 당신은 오직 민수 생각, 복수 생각뿐이니까. 당신 옆에 있는 가족은 안 보이니까. 아내는 가방 지퍼를 잠그고 일어났습니다. 저는 친정에 갈 거예요. 아들 데리고. 당신이 정신 차릴 때까지. 여보 제발. 가지마. 내가 잘못했어. 내가 정말 정신 차릴게. 저는 울면서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표정은 단호했어요. 저는 이제 지쳤어요. 당신을 사랑하지만 저도 살아야 해요. 아들도 지켜야 하고. 당신이 선택하세요. 미움을 선택할 건지 가족을 선택할 건지. 아내는 방으로 들어가 아들을 불렀습니다. 잠시 후 아들이 나왔어요. 아들도 작은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아빠. 아들이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눈에 눈물이 가득했어요. 아빠 나 사랑하지? 사랑하지 당연히 사랑해. 그럼 술 좀 끊어줘. 그리고 웃어줘. 옛날처럼. 제발. 아들은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어요. 아내가 아들의 손을 잡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두 사람이 나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너무나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텅 빈 집. 정적만이 흘렀어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제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거울 앞에 섰어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괴물이었습니다. 민수를 증오하다가 제가 괴물이 되어버린 겁니다. 저는 거울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이게 내가 원한 거야? 가족까지 잃는 게? 이게 복수야? 하지만 거울 속의 괴물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텅 빈 눈으로 저를 바라볼 뿐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울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제대로 운 것 같았어요. 잃어버린 회사, 배신한 친구, 떠난 가족. 모든 것을 잃은 제 자신이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제가 미워한 건 민수였지만 결국 망가진 건 저 자신이라는 걸. 민수가 제 회사를 망쳤지만 제 인생을 망친 건 바로 저 자신이라는 걸. 2013년 1월 15일 수요일. 그날은 평생 잊을 수 없는 날입니다. 아내와 아들이 떠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그 2달 동안 저는 더욱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어요. 빚은 계속 늘어났고 독촉 전화는 하루에도 수십 통씩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이 번호 맞습니까? 대출 상환일이 지났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고객님 이미 3개월째 연체입니다. 법적 조치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 전화를 받을 때마다 저는 무력감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날 저녁 저는 한강 다리 위에 서 있었습니다. 어떻게 거기까지 갔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냥 걷다 보니 다리 위에 있었어요. 1월의 겨울 바람이 얼굴을 매섭게 때렸습니다. 차가웠어요.
하지만 제 마음보다는 따뜻했습니다. 난간을 붙잡고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까만 강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잔잔하게 조용하게. 이렇게 끝내면 편할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빚도 민수도 배신도 모든 것을 잊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회사, 민수, 가족, 빚. 모든 게 뒤엉켜 있었어요. 정리되지 않는 생각들이 제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아내는? 아들은? 잠깐 가족 생각이 들었지만 곧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차라리 내가 없는 게 나을 거야. 이런 무능한 남편, 이런 실패한 아버지. 차라리 없는 게 나아. 저는 난간에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한 발을 올렸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제 어깨를 잡았어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운동화에 패딩 점퍼를 입고 있었어요. 평범한 대학생처럼 보였습니다. 아저씨, 뭐 하세요? 청년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진지했어요. 나 가만히 있는 거야. 신경 쓰지 마. 가만히 계신 게 아닌 것 같은데요. 뛰어내리시려고 하신 거 아니에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청년은 저를 난간에서 떨어뜨리려고 조심스럽게 제 팔을 잡았어요. 아저씨, 일단 여기서 내려와요. 위험해요. 놔줘. 나 좀 내버려둬. 저는 청년을 밀쳤습니다. 하지만 청년은 제 팔을 놓지 않았어요. 아저씨, 힘드시죠? 저도 압니다. 정말 힘드시죠? 청년의 목소리에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그 따뜻함이 제 마음을 건드렸어요. 당신이 뭘 알아? 당신이 내 고통을 알아? 저는 아저씨의 구체적인 고통은 모릅니다. 하지만 아저씨가 지금 엄청난 고통 속에 계시다는 건 알아요. 그 고통이 너무 커서 죽고 싶다는 것도 알아요. 청년은 제 눈을 똑바로 보며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아저씨의 삶은 여기서 끝날 게 아니에요. 이미 끝났어. 내 인생은 이미 끝났다고.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저씨를 사랑하십니다. 아저씨의 인생에 계획이 있으세요. 하나님? 저는 비웃었습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고? 웃기지 마.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면 왜 이렇게 만들었어? 내 인생을 이렇게 망쳐놨는데? 하나님은 아저씨 인생을 망치신 게 아닙니다. 청년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아저씨 마음속 미움이 아저씨를 망친 거예요. 아저씨를 지금 여기 서게 만든 건 하나님이 아니라 아저씨 마음속의 미움입니다.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마치 비수처럼 제 심장을 찔렀어요. 저도 예전에 비슷한 일을 겪었어요. 친구한테 배신당했습니다. 그 친구를 너무 미워했어요. 죽이고 싶을 정도로. 하지만 그 미움이 저를 죽이고 있더라고요. 청년은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학 시절 룸메이트에게 사기를 당했다고 했어요. 학비를 모두 잃었고 휴학까지 했다고 했습니다. 저도 복수를 생각했어요. 매일 그 친구를 저주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깨달았어요. 제가 미워할수록 망가지는 건 저 자신이라는 걸. 그 친구는 잘 살고 있는데 저만 지옥에서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 제가 물었습니다. 청년은 미소를 지었어요. 용서했습니다. 쉽지 않았어요.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용서하는 순간 자유로워졌어요.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순간 다시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용서? 어떻게 용서를 해? 그게 말처럼 쉬운 일이야? 쉽지 않죠. 하지만 불가능하지도 않아요. 특히 하나님의 도움이 있다면. 청년은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아저씨,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거예요. 앞날이 캄캄하고 희망이 없어 보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아저씨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지금 여기 있는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저는 청년의 눈을 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심이 가득했어요. 거짓이나 위선이 아니었습니다. 저랑 같이 가시겠어요? 제가 아는 곳이 있어요. 거기 가면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청년의 따뜻한 손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다리 위에서 내려왔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순간, 한 낯선 청년이 저를 구해준 겁니다. 청년의 이름은 준호였습니다. 그는 저를 근처의 작은 교회로 데려갔어요. 저는 여러 번 거부했지만 준호의 진심 어린 권유를 뿌리칠 수 없었습니다. 잠깐만 들어가 보세요. 따뜻한 차라도 한잔 하시고 가세요. 교회는 정말 작았습니다. 주택가 골목 안쪽에 있는 2층 건물이었어요. 간판도 작았고 건물도 낡았습니다. 새생명교회라는 이름이 써 있었어요. 1층으로 들어가니 10명 남짓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수요 저녁 예배 시간이었나 봅니다. 저는 맨 뒷자리에 조용히 앉았어요.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목사님이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은 안경을 쓰고 있었고 온화한 인상이었어요. 오늘은 용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서.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제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미움은 독약입니다. 상대방을 죽이려고 먹지만 결국 죽는 건 자기 자신입니다. 미움은 우리의 몸을 병들게 하고 마음을 썩게 하고 영혼을 파괴합니다. 목사님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을 쳤습니다. 여러분,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닙니다. 용서는 바로 자기 자신을 살리기 위한 겁니다. 용서는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저는 목사님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제가 민수를 미워하면서 망가진 건 민수가 아니라 저 자신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 의지와 상관없이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1년 동안 쌓였던 모든 감정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도 배신당하셨습니다. 가장 가까운 제자 유다에게, 3년을 함께 지낸 제자에게 배신당하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용서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펑펑 울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치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냥 울었습니다. 오랜만에 마음껏 운 것 같았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 목사님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처음 오셨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사님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많이 힘드신 것 같은데 기도해 드릴까요? 저는 다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사님은 제 손을 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분의 아픔을 아십니다. 이분이 받은 상처를 아십니다. 배신의 아픔을, 배신의 고통을 아십니다. 그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소서. 목사님의 기도를 들으며 저는 또다시 울었습니다. 얼마나 오래 참았는지 눈물이 샘솟듯 나왔어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분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다시 일어설 힘을 주소서. 미움을 내려놓고 용서할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가 끝난 후 저는 목사님께 제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민수의 배신, 회사의 파산, 가정의 위기, 그리고 오늘 다리 위에 서 있었던 일까지 모든 것을 말했어요. 목사님은 제 이야기를 조용히 들어주셨습니다.
중간에 끊거나 판단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들어주셨습니다. 이야기를 다 끝내고 나서 저는 말했습니다. 목사님, 그 미움을 내려놓고 싶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나요? 목사님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는 감정이 아닙니다. 용서는 결단입니다. 느낌이 아니라 의지의 문제예요. 무슨 말씀이신지. 지금 당장 민수를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을 겁니다. 여전히 화가 나고 미워할 거예요. 그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용서는 마음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의지에서 시작합니다. 목사님은 제 손을 잡으며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민수를 용서하기로 결단하세요. 지금 당장은 느낌이 따라오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지만 결단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을 바꿔주실 겁니다.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실 거예요.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저는 오랜만에 제대로 잠을 잤습니다. 꿈도 꾸지 않았어요. 그냥 깊이 편안하게 잤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매일 새생명 교회에 나갔습니다. 아침 6시 새벽 기도회에 참석했어요.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30년 넘게 교회에 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새벽 5시 30분에 알람이 울렸습니다. 일어나기 싫었어요. 하지만 억지로 일어났습니다. 찬물로 세수하고 외투를 입고 교회로 향했습니다. 교회에는 벌써 몇 명이 와 있었습니다. 대부분 나이 든 분들이었어요. 그분들은 저를 보고 반갑게 인사해 주셨습니다. 새로 오셨어요. 환영합니다. 열심히 나오세요.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예요. 따뜻한 말들이었습니다. 저는 고개 숙여 인사했어요. 새벽 기도 시간 목사님이 기도를 인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온 우리를 축복해 주소서. 각자의 짐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평안을 얻게 하소서. 저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한 가지만 간구했어요. 하나님, 민수를 용서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미움을 치워주세요. 제 마음을 바꿔주세요. 처음엔 입으로만 하는 기도였습니다. 마음은 여전히 민수를 증오했거든요. 민수 생각만 하면 분노가 치밀었어요. 하지만 계속 기도했습니다. 매일 매순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민수가 미웠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변화가 느껴졌어요. 분노의 강도가 약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2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수 생각을 하는 시간이 줄어들었어요. 하루 종일 민수 생각만 하던 제가 이제는 가끔씩만 생각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2013년 2월 중순이었어요. 그날도 새벽 기도회에 참석했습니다. 기도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났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조금씩 변하고 있어요. 여전히 힘들지만 예전보다는 숨을 쉴 수 있어요. 목사님은 저를 따로 불러 상담해 주셨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씩 만나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떻게 지내세요? 조금 나아진 것 같습니다. 아직도 화는 나지만 예전처럼 미치지는 않아요. 좋은 신호입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목사님은 성경 구절을 읽어주셨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복수는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 말이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제가 민수를 벌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3월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하다가 갑자기 민수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평소처럼 분노가 치밀지 않았어요. 대신 민수의 아픔이 보였습니다. 개인 사업 실패로 빚에 쪼들렸을 그의 고통이 보였어요. 저를 배신하면서 느꼈을 양심의 가책이 느껴졌습니다.
범죄자가 되어 가족들에게 짐이 된 그의 슬픔이 전해졌어요. 처음으로 민수를 인간으로 봤습니다. 악마가 아니라 저처럼 실수하고 넘어지는 연약한 인간으로요. 완벽하지 않은 약점이 있는 한계가 있는 그런 인간으로. 그날 새벽 저는 결단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민수를 용서합니다. 그를 축복해 주세요. 그에게도 기회를 주세요.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도와주세요. 입술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진심이었어요. 마음에서 우러나온 기도였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달랐어요. 분노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치유의 눈물이었어요.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일어섰을 때 제 가슴이 가벼워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큰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어요. 1년 넘게 제 가슴을 짓누르던 그 무거운 짐이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목사님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얼굴이 많이 밝아지셨어요. 목사님, 저 용서했습니다. 민수를 용서했어요. 목사님은 제 어깨를 두드리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축하합니다. 이제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실 겁니다. 용서를 결단한 후 제 삶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상황은 어려웠어요. 빚은 그대로 있었고 가족은 여전히 떨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달라졌습니다. 3월 말 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민수에게 연락하기로 한 겁니다. 1년 반 만이었어요. 전화기를 들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여러 번 번호를 누르다가 취소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민수의 목소리였습니다. 민수야, 나야. 형이 왜? 만날 수 있을까? 할 얘기가 있어. 한강공원에서 만나자. 내일 오후 3시. 다음 날 민수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더욱 늙어 보였습니다. 머리카락에 흰머리가 반이나 섞여 있었고 옷차림도 초라했습니다. 형. 민수는 제 앞에 서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 정말 미안해.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민수야, 나 너 용서한다. 뭐? 민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가득했어요. 나 요즘 교회 다니거든. 거기서 배웠어.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망한다는 거. 너를 미워하면서 나도 괴물이 되어가고 있더라고. 형, 내가 한 일이 용납되는 건 아니야. 그건 분명히 잘못이었어.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너를 미워하지 않기로 했어. 그 미움이 나를 죽이고 있었거든.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형, 고마워. 정말 고마워.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화해의 눈물이었어요. 용서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민수와 저는 정기적으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같은 한강공원 벤치에서 만났어요. 2013년 4월 중순 세 번째 만남이었습니다. 민수는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형, 나 지금 청소 일하고 있어. 빌딩 청소. 그래? 힘들지? 힘들긴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것밖에 없어. 경력이 단절됐고 전과자니까. 아무도 안 받아줘. 민수의 목소리에 자괴감이 묻어났습니다. 가족은? 아내랑 아이들은 지방에 있어. 처가 근처에. 나는 서울에서 일하면서 돈 벌어서 보내주고 있어. 한 달에 한 번 내려가. 많이 외롭겠다. 외로움은 당연한 벌이지. 내가 저지른 죄값이야. 민수는 자신을 너무 자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민수가 안타까웠어요. 민수야, 교회 나올래?
나랑 같이. 민수는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어요. 형이 나 같은 죄인을 교회에? 우리 모두 죄인이야. 교회는 의인이 가는 곳이 아니라 죄인이 회복되는 곳이야. 민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형. 형이 가라면 가볼게. 그 다음 주 일요일 민수가 교회에 나왔습니다. 저는 민수를 목사님께 소개했어요. 목사님, 제 친구입니다. 민수라고 합니다. 목사님은 민수의 손을 잡고 따뜻하게 맞이해 주셨습니다. 환영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민수는 예배 내내 눈물을 흘렸습니다. 찬송을 부를 때도 설교를 들을 때도 계속 울었어요. 예배가 끝난 후 민수가 제게 말했습니다. 형, 나 여기 계속 나와도 될까? 당연하지. 함께 다니자. 그날부터 민수는 매주 일요일 교회에 나왔습니다. 새벽 기도회에도 참석하기 시작했어요. 저와 함께 같은 시간에 5월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수가 제게 고백했습니다. 형, 나 매일 형 생각하면서 살았어. 형한테 갚아야 한다고 용서받고 싶다고. 하지만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그냥 죽고 싶었어. 민수야. 근데 형이 날 용서해 줬잖아. 형이 교회로 데려와 줬잖아. 형 때문에 나 다시 살 수 있을 것 같아. 정말 고마워, 형. 민수는 또 울었습니다. 저도 같이 울었어요. 우리는 한강 벤치에서 함께 울었습니다. 민수야, 나도 고마워. 내가 있어서 나도 용서가 뭔지 배웠어. 십자가의 사랑이 뭔지 알게 됐어. 그날 저녁 우리는 오랜만에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작은 칼국수 집이었어요. 예전처럼 화려한 식당은 아니었지만 그 칼국수가 정말 맛있었습니다. 형, 이거 정말 맛있네. 그치? 이 집 칼국수 정말 괜찮아. 우리는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편안함이었어요. 예전의 우정이 조금씩 회복되는 느낌이었습니다. 2013년 부활절이 다가왔습니다. 목사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집사님, 민수 성도가 세례받고 싶다고 하네요. 정말요? 민수가요? 네, 정말 진지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집사님이 세례 문답 때 같이 있어 주시겠어요? 물론입니다, 목사님. 부활절 일주일 전 민수의 세례 문답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민수 성도 왜 세례를 받고 싶으신가요? 민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제일 친한 친구를 배신했습니다. 돈 때문에, 제 욕심 때문에 친구의 인생을 망쳤습니다. 저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친구가 저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교회로 데려와 주었습니다. 그 용서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민수는 저를 바라봤습니다. 집사님이 보여준 용서가 곧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으시겠다는 건가요? 네, 저는 앞으로 남은 인생을 속죄하며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사랑을 전하며 살고 싶습니다. 부활절 당일 세례식이 있었습니다. 민수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식 후 민수가 고백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민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업 실패, 빚, 그리고 친구를 배신한 이야기.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했어요. 저는 법적 처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벌은 제 양심의 가책이었습니다. 매일 밤 악몽을 꿨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가 저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교회로 데려와 주었습니다.
그 친구가 바로 저기 계신 집사님입니다. 민수가 저를 가리켰습니다. 집사님이 보여준 용서를 통해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 죄를 이렇게 용서하신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은 이 사랑을 갚으며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례식장에 있던 모든 사람이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회복의 눈물이었어요. 화해의 눈물이었습니다. 세례식이 끝난 후 민수가 제게 왔습니다. 형 고마워. 정말 고마워. 형이 아니었으면 나 이 자리에 못 섰을 거야. 아니야, 민수야.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우리는 그냥 순종했을 뿐이야. 우리는 포옹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포옹이었어요. 예전처럼 따뜻했습니다. 아니, 예전보다 더 따뜻했습니다. 민수가 세례를 받은 후 우리의 우정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매주 일요일 함께 예배를 드렸고 새벽 기도회도 같이 나갔어요. 5월 어느 날 목사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집사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원수를 용서하고 교회로 인도하고. 이게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목사님, 저는 특별한 일을 한 게 아닙니다. 그냥 제가 받은 용서를 나눴을 뿐이에요.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르치신 사랑입니다. 6월 교회에서 간증 집회가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저에게 간증을 부탁하셨어요. 집사님의 이야기를 나눠주시겠어요? 많은 분들에게 큰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간증 집회 날 저는 강단에 섰습니다. 100여 명의 교인들이 저를 바라봤어요. 민수도 앞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1년 전까지만 해도 지옥에서 살았습니다. 미움의 지옥에서요. 저는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회사의 성공, 민수의 배신, 회사의 파산, 그리고 제가 경험한 어둠. 모든 것을 솔직하게 나눴어요. 저는 민수를 증오했습니다. 복수를 꿈꿨습니다. 하지만 미워하면 미워할수록 망가진 건 저 자신이었습니다. 제 가정이 무너졌고 제 건강이 망가졌고 제 인생이 파괴되었습니다. 한강 다리 위에서 저는 죽음을 생각했습니다. 그때 한 청년이 저를 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로 인도해 주었습니다. 여기서 저는 용서를 배웠습니다. 용서가 나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단했습니다. 민수를 용서하기로. 처음엔 감정이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화가 났고 미웠습니다. 하지만 매일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제 마음을 바꿔주셨습니다. 민수를 미워하는 대신 그의 아픔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제가 민수를 용서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통해 민수를 사랑하신 거라는 걸.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예수님도 우리 죄를 이렇게 용서하셨습니다. 간증을 마치자 교인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민수는 일어나 저를 바라봤어요. 그의 얼굴에 감사가 가득했습니다.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아픔이, 제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계셨습니다. 2013년 7월 저는 작은 무역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이전 회사 거래처였던 사장님이 저를 기억하고 연락을 주셨어요. 사장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제가 영업팀장을 구하는데 사장님 생각이 나서요. 연봉은 예전의 절반도 안 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감사했어요. 다시 일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첫 출근 날 저는 감개무량했습니다. 2년 만에 다시 회사에 나오는 거였어요. 명함을 받았을 때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8월 저는 용기를 내서 아내에게 연락했습니다. 8개월 만이었어요. 여보, 나야. 잘 지내?
당신이에요. 응. 할 얘기가 있어서. 만날 수 있을까? 우리는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아내는 많이 수척해져 있었어요.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 요즘 교회 다니고 있어. 그리고 민수도 용서했어. 이제 다시 시작하고 싶어. 우리 가족 다시 모일 수 있을까? 아내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눈물을 흘렸어요. 당신, 정말 많이 변했네요. 목소리가 달라요. 눈빛이 달라요. 응, 나 많이 변했어. 하나님이 나를 바꿔주셨어.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번 믿어볼게요. 9월 아내와 아들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집에 생기가 돌아왔어요. 아들은 처음엔 저를 경계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아빠, 요즘 진짜 많이 달라졌어. 그래? 어떻게? 잘 웃고 화 안 내고. 술도 안 마시잖아. 정말 다른 사람 같아. 저는 아들을 안아줬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어요. 아들아, 미안해. 아빠가 너한테 너무 못했지. 이제 제대로 된 아빠가 될게. 괜찮아, 아빠. 지금이라도 이렇게 돌아와줘서 고마워. 10월 놀라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민수도 일자리를 구한 거예요. 형, 나 취직했어. 정말? 축하해, 민수야. 민수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매달 제게 50만 원씩 갚기 시작했어요. 형, 이거라도 받아줘.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 민수야, 천천히 갚아도 돼. 내 가정도 챙겨야 하잖아. 아니야, 형. 이게 내가 해야 할 일이야. 11월 민수 가족이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민수의 집들이 날 우리 두 가족은 함께 모였습니다. 작은 아파트였지만 따뜻한 분위기였어요. 민수 아내가 제게 와서 말했습니다. 형님, 정말 감사합니다. 형님이 우리 남편을 살려주셨어요. 아니에요. 저도 민수 덕분에 많은 걸 배웠어요. 그날 우리는 웃고 떠들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이들도 함께 뛰어놀았어요. 아내가 제게 속삭였습니다. 여보, 당신이 자랑스러워요. 당신의 용서가 우리 모두를 살렸어요. 저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2014년이 밝았습니다. 새해 첫날 우리 두 가족은 함께 일출을 보러 갔습니다. 정동진이었어요. 해가 떠오르는 모습을 보며 저는 감기에 무량했습니다. 2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장면이었어요. 민수와 함께 평화롭게 새해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형, 새해 복 많이 받아. 너도 민수야. 올해는 더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 우리는 포옹했습니다. 진심 어린 포옹이었어요. 3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다니던 회사가 새로운 사업부를 만들면서 팀장을 찾고 있었어요. 저는 민수를 추천했습니다. 사장님,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이 일에 적임자가 있습니다. 무역 경력 10년이고 중국 네트워크도 탄탄합니다. 민수는 면접을 받고 합격했어요. 우리는 다시 같은 회사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첫 출근 날 민수가 제 사무실로 왔습니다. 형, 고마워. 정말 고마워. 뭐가 고마워? 내 실력으로 들어온 거야. 아니야. 형이 추천해 주지 않았으면 나 이 기회 못 얻었어. 형, 왜 나를 추천했어? 내가 형한테 그렇게 큰 상처를 줬는데. 저는 민수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민수야, 너도 다시 시작할 자격이 있으니까. 그리고 난 내 능력을 알아. 넌 일 잘해. 과거는 과거야. 우리 이제 앞만 보고 가자. 민수는 감동받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민수는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새로운 거래처를 개척했고 수입 물량을 늘렸어요.
회사에서도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 우리는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형, 진짜 꿈만 같아. 내가 다시 이렇게 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 못했어. 넌 할 수 있어. 앞으로도 잘할 거야. 형, 나 요즘 교도소에서 봉사활동 시작했어. 정말? 어떤 봉사? 범죄자들한테 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어. 용서와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 내가 어떻게 바닥에서 일어섰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땠는지. 저는 민수를 자랑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잘하는 일이네, 민수야. 내 이야기가 그들에게 큰 희망이 될 거야. 형 덕분이야. 형이 나를 용서해 주지 않았다면 난 아직도 죄책감 속에서 살고 있었을 거야. 어쩌면 이 세상에 없었을지도 몰라. 10월 저는 민수에게 제안했습니다. 민수야, 우리 가족 여행 가는 거 어때? 두 가족이 함께. 정말? 형이 그래도 돼? 당연하지. 우리 이제 가족이잖아. 11월 우리 두 가족은 제주도로 여행을 갔습니다. 아이들은 해변에서 뛰어놀았고 우리는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형 행복해? 응, 정말 행복해. 너는? 나도.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행복이야. 우리는 웃으며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평화로운 순간이었어요. 그날 저녁 우리는 호텔 방에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두 가족이 손을 잡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의 우정을 되찾게 해주셔서, 진정한 용서가 무엇인지 알게 해주셔서, 앞으로도 이 사랑 안에서 살게 도와주세요. 아멘을 하고 나서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그로부터 1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은 2024년, 저는 49세, 민수도 같은 나이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같은 교회를 다니고 함께 새벽 기도를 드립니다. 민수는 8년에 걸쳐 빚을 다 갚았습니다. 제가 이제 그만 갚아도 된다고 여러 번 말했지만 민수는 끝까지 책임졌어요. 매달 50만 원씩 8년 동안 한 번도 거르지 않고 갚았습니다. 민수는 지금 우리 회사에서 수입팀 이사가 되었습니다. 제가 영업이사가 되었고 우리는 다시 한 팀이 되어 회사를 이끌고 있어요. 예전처럼 동업은 아니지만 같은 비전을 공유하며 일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민수가 제게 말했습니다. 형, 나 요즘 교도소에서 봉사활동하고 있어. 매주 토요일마다 가. 범죄자들한테 제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용서와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 그래? 잘하는 일이네. 형 덕분이야. 형이 나를 용서해 주지 않았다면 난 아직도 죄책감 속에서 살고 있었을 거야. 어쩌면 이 세상에 없었을지도 몰라. 그래서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이 희망을 전하고 싶어. 민수의 말을 듣는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제 용서가 민수를 살렸고 민수가 이제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우리 두 가족은 지금도 자주 만납니다. 명절에는 함께 보내고 여름 휴가도 같이 갑니다. 아이들도 서로 친하게 지내요. 제 아들과 민수 딸은 같은 대학에 다니고 있습니다. 작년 크리스마스 우리 두 가족은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민수가 간증을 했어요. 10년 전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제일 친한 친구를 배신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가 저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 용서를 통해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제가 서 있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교인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도 박수를 쳤어요. 민수를 향한 사랑과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누군가를 미워하고 계신가요? 그 미움이 여러분의 가슴을 얼마나 아프게 하고 있나요? 저는 3년간 미움 속에서 살며 제 자신을 파괴했습니다. 제 가정을 무너뜨렸고 제 건강을 망쳤고 제 인생을 지옥으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용서를 선택한 순간 자유로워졌어요.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순간 다시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다시 살 수 있었어요. 용서는 약한 자가 하는 게 아닙니다. 가장 강한 자가 하는 겁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닙니다. 나 자신을 살리기 위한 겁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보세요. 예수님은 자신을 못 박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미움을 사랑으로, 분노를 평안으로, 폭수를 용서로 바꿉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도 그 사랑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미움을 내려놓고 용서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당장 감정이 따라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결단하세요. 용서하기로 결단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바꿔주실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미움도 사랑의 눈물로 변할 겁니다. 여러분의 분노도 평안으로 변할 겁니다. 여러분의 어둠도 빛으로 변할 겁니다. 저와 민수가 그 증인입니다. 우리는 원수였지만 이제는 형제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증오했지만 이제는 서로를 사랑합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기적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나눠주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평안하시길, 그리고 사랑하는 이들과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 미움이 사랑의 눈물로 변하는 기적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용서는 선택입니다. 오늘 그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